자, 오늘은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형별 연습 문제 재무회계 TAT 2급 이론을 마치고 나서 유형별 연습 문제를 36쪽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몇 장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1페이지에서 한 문제 골라볼게요. 9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한 경우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매출 원가를 알아야 매출 총이익도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매출 원가를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원가라는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요. 자, 상품 매출이 12월 9일 날 150개 이렇게 매출을 했는데 이 매출한 150개의 원가를 무슨 방식으로 계산한다고요? 선입선출법으로. 예. 그래서 150개는 기초재고 100개 1000원짜리 이 상품하고 그 다음에 12월 5일 날 거에서 50개는 1200원짜리 이렇게 해서 원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개는 1000원짜리니까 1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50개는 1200원짜리니까 5, 25일로는 6만원 되겠네요. 그럼 매출 원가가 16만원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16만원입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지금 구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되는 거죠. 매출액이 얼마냐? 여기 4,000원에 팔았습니다. 몇 개를요? 150개를.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150개 곱하기 한 개당 4,000원씩 팔았어요. 그럼 매출액이 60만 원이죠. 네. 그래서 매출액 60만 원에서 원가 16만 원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44만 원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다. 요거 아시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어떤 걸 해볼까요? (1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와나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가와 나의 개정 과목을 물었습니다. 그죠? 자, 김대리가 부장님 1월에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2만원과 회사 부담금 2만원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차변의 개정 과목은 어느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네, 그러니까 급여 공제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금. 회사 부담분은 뭐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1번이 답이었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2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쉬워 보이는 걸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자, 이 안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내면 되겠죠.
재고자산 매입시 운반비 이거 뭘까요? 재고자산 매입시 운반비는 재고자산의 원가입니다. 매입 원가. 종업원 작업복 구입비 이게 뭘까요?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겠네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에 해당되겠죠?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죠. 네, 요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매입시 운반비는 매입한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고 취득원가에, 그 다음에 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13만 원이다.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2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당기 중 취득한 주식회사 한공의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영업 외 비용은 얼마냐 이랬어요. 자, 유가증권 자료인데 영업의 비용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A 주식 2000주 단기매매증권 결산시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는 손익에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영업외 비용에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비용이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만 따지면 돼요. 자, 2000주가 있는데요. 주당 취득금액은 7,000원인데 결산시 주당 공정가치가 5,000원이므로 2,000원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2000주 곱하기 2,000원 하면 답이죠? 2는 4, 400만 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30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본사 건물에 대한 자료예요. 건물은 23년 1월 1일 날 구입했다. 1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건물 참 싸네요.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잔존가치 없으며 월할 상각도 하고요. 내용 연수는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면 1년에 10만 원씩 상각하는 거예요. 100만 원 나누기 10하면 그렇죠? 자, 주식회사 한공은 24년 1월 1일 60만 원이 지출된 본사 건물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내용 연수가 3년 연장되는 보강공사를 했어요. 이 자료로 24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네,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왜 간단하지 않느냐 하면은, 자, 1년이 지나서 6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지출이 지금 자본적 지출이에요. 건물 보강공사. 자, 건물을 보강해 가지고 건물이 오래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장됐어요. 내용 연수가. 그러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23년 1년치 감가상각은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2023년 말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이건 뭐 간단하죠? 10만 원이에요. 왜 10만 원인지 아시겠죠? 네. 구입 가격 100만 원, 내용 연수 10년, 잔존 가치 없으며 정액법이다. 그러면 1년에 1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2024년 말 감가 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자본적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10만원 상각했으니까 90만원 남아있는 상태에다가 플러스 얼마의 자본적 지출을 했어요? 60만원을 지출했어요. 취득원가에 더해줘야 돼요. 이것에 대하여 24년도부터는 내용연수가 몇 년이 됐을까요? 자, 10년에서 1년 지났죠? 자, 10년에서 23년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로 인해서 몇 년이 연장됐어요? 3년이 연장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24년도부터는 내용연수는 12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내용연수가 12년이 돼요. 10년에다 3년을 더하면 13년이지만은 1년은 지났잖아요. 그래서 1년 빼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나누기 12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 나오겠어요? 계산기로 150만 원을 12로 나눠보시면 나누기 12년 12만 5천 원 나오네요. 12만 5천 원. 자,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죠. 24년도에 감가상각비는 12만 5천 원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것과 더해져야 되니까 22만 5천 원이다.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에 있네요. 그죠? 네. TAT 2급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TAT 2급에서는 이렇게 중도의 자본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 그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질문하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이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 또 해봐야죠. 36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3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6번. 다음에 기말 수정분괴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수정사항이 이만큼 있습니다. 자, 수정 전의 당기순이익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정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더하고 빼고를 우리가 해주면 되죠. 자, 첫 번째, 미지급 이자를 반영해야 돼요. 그러면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익이, 이건 비용 발생이니까. 두 번째, 보험료 선급분,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해가지고 단기의 보험료가 아닌데 단기에 지급했다는 것이 보험료 선급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비용을 취소시키니까 이익은
플러스 되겠죠? 이익은 증가하죠. 세 번째 거. 임대료 선수분. 여러분 임대료가 수익이죠, 수익. 근데 선수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선수 수익 부채로 잡고 내년도 수익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건 수익을 취소시키는 거니까 이익이 감소하는 거죠. 마이너스. 미수이자. 미수, 아직 받지 않은 이자지만 당기분이 있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건 수익 예상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늘어납니다. 예. 마이너스 플러스 한번 해볼까요? 자, 플러스만 찾아보면은 플러스가 5만 5천 원. 마이너스 찾아보니까 마이너스가 5만 원 이렇군요. 그러면 플러스가 5천 원 많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50만 5천 원으로 될 거다. 2번입니다. 이런 계산 가능하시죠? 네, 50만 5천 원이 된다.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39번 어때요? 39번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4년도 회계처리 내역입니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분계 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떤 내용이냐면 5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12,000원, 그럼 한 달에 1,000원이네요. 1년분 임대료 12,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전액 수익 처리를 했답니다. 그러면 자, 그다음에 또 10월 1일 날 2년분 보험료 2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러면 한번 수정 사항을 따져 봅시다. 자, 5월 1일 날 건에 대해서 결산 때 수정해야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5월 1일부터 4월 말일 거, 내년도 4월 달 거까지니까 이 임대료의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이 있잖아요. 예, 선수 수익이 4달치가 있어요. 그래서 대변의 선수 수익 4,000원, 차변에는 임대료 4,000원. 이렇게 해서 기말에 실제로 임대료는 얼마로 반영될까요? 4,000원 빼니까 임대료는 8,000원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수수익 4,000원 빼주니까. 다음 10월 1일 거 볼게요. 2년분 보험료를 24,000원을, 이것도 한 달에 1,000원이네요. 그러면 보험료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기분은 10, 11, 12, 3개월치 3,000원만 당기분이고 21,000원이 뭐예요? 선급비용이죠? 선급비용 21,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단기의 보험료는 얼마만 반영될까요? 3,000원만. 결산 때 손익계산서로 가는 보험료는 24,000원이 아니라 3,000원만 가게 되죠. 왜냐하면 선급비용 분계를 하고 나면은. 자, 이렇게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임대료 수익은 8,000원이다. 맞죠? 선수수익 4,000원 있으니까. 다음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수 임대료는 8,000원이다. 선수 수익은, 이게 선수 임대료거든요. 8,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지. 4,000원. 2번이 옳지 않습니다. 4,000원이니까요. 다음 3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료는 3,000원이다. 네, 21,000원이 선급비용이니까 보험료 3,000원으로 가는 거죠. 4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보험료, 예, 선급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21,000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선수 임대료 8,000원이 아니고 4,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죠.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하나 해볼까요? 여기서는 무엇을 하나 해볼까요? 45번 한번 해봅시다. 간단해 보이죠? 45번.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기말상품에 대한 자료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재고자산의 금액은 얼마냐 이거예요. 자, 재고가 몇 개예요? 3,000개. 그런데 단위당 가격이 취득 가격으로는 700원이고 판매 가격으로는 1,000원이고 한 개당 추정 판매 비용은 200원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취득 가격하고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판매 가격에서 직접 판매 비용을 빼주는 거죠. 자, 1,000원에서 200원을 빼면 얼마가 돼요? 순실현 가치는 800원이죠. 자, 여러분 700원이 더 작습니까? 800원이 작습니까? 700원이 더 작죠? 저가법이라는 거 아시죠?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가격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그거 적용하는 거지만 지금처럼 취득가격과 순실현 가치를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해가지고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0개는 700원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37은 21, 210만원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순실현 가치가 800원, 취득 가격이 단가가 700원이에요. 낮은 가격을 적용해라. 이것을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369쪽으로 가볼까요? 전부 다 복잡해 보이네. 53번이 그래도 좀 간단해 보이는데 5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에 관한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예. 우리가 대손충당금의 결산정리라는 게 뭐죠? 대손 예상액만큼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도록 추가 설정 분계를 해주는 거죠.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각각 300만원과 260만원인데요. 기말의 매출채권의 잔액은 300만원. 네, 기말에 이게 중요해요. 매출채권 잔액이 300만원이다. 다음,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은 20만원이고요. 기초라는 건 뭐예요? 1월 1일날 전기에서 넘어온 거 20만원이고 기중에 7만 5천원이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은 대손충당금에서 7만 5천원 대손 발생했을 때 차감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손충당금 잔액이 기초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2만 5천원으로 예, 대손충당금 잔액이 지금 12만 5천원인 상태예요. 그죠? 7만 5천원 빼니까. 다음, 기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3%를 설정한대요. 자, 근데 매출채권 잔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300만 원이었죠? 거기에 3%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만 원인가요? 자, 300만 원에
10%는 30만 원, 1%가 3만 원. 3만 원의 3배, 9만 원이죠. 대손 충당금이 9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남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이 12만 5천 원이라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환입을 시켜줘야 돼. 얼마를? 3만 5천 원을 환입시켜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9만 원으로 표시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의 환입 분계 3만 5천 원짜리 어느 게 맞느냐? 답번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의 잔액이 있는 거예요. 그럼 환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기록하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와야 되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네. 자, 대손 충당금 환입을 문제로 만난 건 여러분이 처음일 거예요. 우리가 이론에서 FAT 1급 이론에서 대손 충당금 환입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분이 좀 들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바로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골라보면요. 간단해 보이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문제가 길고 복잡해요. 56번 네, 골라보겠습니다. 자, 5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수정 전 잔액시산표와 결산 후 재무상태표이다. 네. 가완화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러니까 지금 자료 1번이 수정하기 전에 잔액시산표예요. 이렇게 됩니다. 예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으러옴, 대손충당금. 자, 자료 2.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 추정률 2%. 예. 자,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의 2%가 대손이 예상되고 받으러움의 2%가 예상된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1%는 8,000원인데 2%는 16,000원. 이게 16,000원으로 바뀌어야 되고 받으러움의 20만 원에 2%. 1%는 2,000원이고 이건 4,000원으로 바뀌면 돼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자료 3을 보겠습니다. 가번 매출채권은 얼마냐? 매출채권? 2개 더하면 매출채권이죠. 뭐. 예, 그래서 가번에 들어가는 거 매출채권은 100만 원이 되죠. 다음에 나번 대손충당금 얼마냐 이거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요 2개 더하면 되죠. 예, 지금 여기 재무상태표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통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전체를 우리가 알아내면 되겠죠. 예, 아까 2% 설정하니까 100만 원의 2%는 2만 원이다 이거죠. 2만 원. 그 내용은 16,000원, 4,000원 이거 더한 것과 같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 아시죠?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해 보이는 게 63 마지막 거 63번. 네.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은 얼마일까요? 그랬어요. 자, 매출채권 기초가 60만 원. 매출채권 대손 발생이 2만 원.
그러면 지금 대손이 발생한 거를 감안하면은 가만히 있어봐. 뭐 지금 그 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기말잔액, 요게 중요하죠. 기말잔액이 8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의 기초가 34,000원 있었고 당기 대손상각비 계상액은 66,000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당기의 대손상각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요게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한 거예요. 요게 추가. 자, 추가 설정 66,000원 했고 대손 충당금 기초가 34,000원 있었는데 이날 보니까 이 건이 있었어요. 대손이 발생했어. 2만 원이. 그럼 어떻게 돼요? 대손 충당금 기초에서 2만 원을 차감하잖아요. 그럼 14,000원 있었죠? 14,000원이 있었는데 얼마를 추가했어요? 66,000원을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66,000원에다가 14,000원 더하면 그게 기말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기말 잔액은 그러면 8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다. 66,000원 더하기 14,000원 하면 되니까요. 왜 14,000원 나온지 아시죠? 자, 기초의 대손 충당금이 34,000원 있었는데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매출채권 대손 발생이 2만 원이 있어요. 대손이 발생하면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매출채권. 그러니까 2만 원이 대손 충당금에서 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000원 남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이게 추가 설정이에요. 당기의 대손상각비 계상액을 66,000원으로 했다는 건 이게 추가 설정한 거거든요.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회계 변경에 관한 문제를 또 풀어보죠. 회계 변경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어제였죠. 어제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맞죠? 2번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 방법은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변경이다. 네. 뭐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렇게 변경하는 건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다음에 3번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네. 그건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4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아래 걸로 본다 그랬죠.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짚어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추정의 변경은 그렇습니다만 정책의 변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이니까. 다음 2번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본다 아니라고 그랬죠?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 3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틀렸죠. 4번.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죠. 네. 정당한 변경의 사유는 3가지밖에 없었어요. 4번 맞습니다. 그 밑에 것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다른 것은 우발부채 추정의 변경이죠. 재고자산 진부하에 대한 판단, 평가 이것도 추정이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나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이것도 추정의 변경이죠.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 이거는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다른 것이 4번이에요. 4번은 정책의 변경이고 1, 2, 3은 추정의 변경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12번) 간단해 보이죠? 12번. 다음의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네. 자, 어떤 오류가 있는가 볼까요? 결산 시 발생이자 미지급분 5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잘못 회계 처리했대요. 자, 어떤 잘못이 있는가 볼까요? 자, 미지급분 이자니까 미지급 비용이 차변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은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부채의 증가로 봐야 되니까 이게 대변이 가야 돼요. 부채니까. 발생한 이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 와야죠. 근데 완전히 틀렸네. 결산 시 발생이자 미지급분 5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잘못 처리했다. 원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원래는 이렇게 처리해야죠. 차변에 이자 비용 5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5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한 것은 뭐냐면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 비용은 이거는 부채니까 순이익하고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뭐만 따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 이것만 따져보면 돼요. 자, 지금 여기는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맞는 건데 지금 오류가 뭐예요?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이자 수익 대변. 이런 오류가 있었다 이겁니다. 비용을 발생시키는 게 맞는데 수익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이 과대해지겠죠. 그렇죠? 예. 비용 발생시켜야 될 50만 원을 수익으로 봐버렸으니 10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과대하게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당기순이익 100만 원 과대 계산.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시겠죠? 미지급 비용은 여기서 생각하지 마세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니까 부채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부채를 뭐 차변에 쓰든 대변에 쓰든 예. 그 부채 틀린 거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일단 안 되니까 뭐만 봐요?
비용과 수익만 비교해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수익을 발생시켰으니 금액 5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 커지겠죠.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하나 해볼게요. (19번) 한번 해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의 오류 수정 전의 당기순이익은 1,000만 원이에요. 다음 회계처리 오류사항을 수정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자, 오류의 수정이 당기순이익에 얼마의 영향을 미치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 지급 당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기간 미경과분 30만 원을 누락했습니다. 네, 보험료 기간 미경과분은 비용에서 당기에서 빼야 돼요. 예, 당기에서 빼야 되는데 빼주질 않았으므로 당기순이익이 이걸 수정을 해주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30만 원. 보험료 30만 원을 내년으로 2월 시키는 거니까 당기는 30만 원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 미지급분 20만 원을 누락했어요. 자, 발생이자니까 이자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누락했어요. 그러면 이걸 비용을 발생시켜주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죠. 이거는 감소. 그래서 증가가 30, 감소가 20이니까 증가 10만 원이죠. 10만 원만 더 커지겠네요. 수정을 하면. 그래서 답이 110만 원. 2번이 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내부 통제제도에서 한 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부 통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 목적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맞습니다. 재무정보의 신뢰성 목적입니다. 우수한 신용 등급의 유지 이거는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 4번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여러분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이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답은 3번이고요. 그 밑에 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 3번. 3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었죠.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읽어보면 돼요. 조직 구성원이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적절한 정보를 확인, 수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절차와 체계를 의미하며 정보의 생성, 집계, 보고 체계, 의사소통, 정보 생성, 의사소통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에 답이 있어요. 4번이죠. 정보 및 의사소통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에 정보 및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위에 거 문제도 한번 봅시다. 2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 회사의 무엇은 효과적인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자, 회사의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가 최종 책임지는 거예요. 지며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을 담당할 무엇을 지정해야 될까요?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할 내부 회계관리자를 지정해야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내부 통제에 대해서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오면 쉽게 이렇게 나올 거로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회계 TAT 2급의 유형별 연습 문제를 정리해 봤고요. 나머지 문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문제지의 풀이 정답이 뒷부분에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TAT 2급에 추가된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